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투자론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투자론만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생소한 용어들 그리고 공식을 이용한 어떤 계산 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 부분도 열심히 반복을 하고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큰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기초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의 의의나 장점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투자의 뜻이 뭔가 보았더니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또는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비를 희생한다. 지출을 희생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내 돈이라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돈이라도 내 맘대로 쓰기가 어렵다. 이 말을 소비를 희생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정도는 가볍게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 시 절세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이자 지불액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돼요.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 비용과 이자 내는 비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세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조심할 건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 왔을 때 원금이자 합해서 빚을 갚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원금을 갚는 금액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자를 갚는 금액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자 지불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원금 상환액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점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헤지, 다른 말로 구매력 보호의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인플레이션 어떤 의미일까요? 예, 바로 물가의 상승이죠.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아시겠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반대로 화폐 가치, 즉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화폐로 돈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액은 똑같이 2억 3억이 남아 있겠지만 이미 2억 3억의 돈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르기 전에 비해서 낮아진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목적인 금액은 같을지라도 그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럴 때 화폐가 아닌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뭘까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이 물가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물건 속에는 부동산도 포함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물가 상승 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걸, 낮아지는 걸,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인플레이션 헤지 또는 구매력 보호의 장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소득이득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컨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상가를 보유해서 운영을 해서 얻는 이익이 바로
자, 소득 이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간에 점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점포를 임대해서 얻는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을 운영해서 얻는 이익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소득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더불어 그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10년이 지나건 20년 지나건 어느 때는 그 보유한 상가를 처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분한다는 건 팔아먹는 거죠. 매도하는 거죠. 이처럼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팔아 넘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자 시 부동산을 보유, 운영하여 얻는 소득이득과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얻는 자본이득 모두를 향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점이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란 말을 영어로 바꾸면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이펙트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지렛대란 말 자체가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내 돈에다가 남의 돈 빌려와서 함께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내 돈을 네 글자로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두 글자로 지분이라고 말을 쓰게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남의 돈은 타인 자본이고요. 타인 자본을 두 글자로 부채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빚이 되겠죠. 그럴 때 지렛대가 의미하는 건 자기 자본, 내 돈이 아니라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렛대 효과의 의미가 뭐냐면 타인 자본을 활용 또는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나의 수익,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우린 뭐라 그래요? 지렛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지렛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으로부터 어떤 금액을 차입한다, 대출을 받는다, 그 대출액도 지렛대가 될 것이고 또 전세 보증금의 경우도 타인 자본이니까 지렛대가 되겠죠. 그럼 현실적 또는 상식적으로 말이죠.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좀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까지 가서 대출 받기는 좀 뭐할 때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전세 보증금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집값의 상승률이 올라가서 집값이 높게 올라가서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도 남는 떡고물이 많다면 이런 경우는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어떤 말 나오냐면 전세 제도 또는 저당권 제도 등을 통하여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한 바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렛대 효과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 기억하실 때, 공부하실 때도요. 한자에서 정의 반대가 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수험생 입장이었다면 저는 정의 지렛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다가 부의 지렛대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주고 말 겁니다. 또한 중립적 지렛대,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라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 중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또 저당 수익률, 여기서 저당 수익률은 다른 말로 이자율이거든요. 요 세 가지 수익률 값이 어디가 크거나 작지 않고 모두 같을 때 중립적 지렛대,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찌 됐건, 즉 정이 됐건 부가 됐건 중립이 됐건 세 가지 수익률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차피 이자율은 그 문제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총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 값은 구할 수가 있어야만 계산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 보면 총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적혀 있죠. 뭐 처음 기초 입문 시간이긴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식들은 처음부터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면 나중에 뭐 심화라든지 또 기본이나 핵심 요약 수업 들어갈 때 훨씬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부분이죠. 근데 위험과 수익은 투자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투자자 입장에서 왜 투자를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또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반면에 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을까요?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 있으니까요. 그 쪽박 찰 가능성을 우린 예쁘게 말하면 danger, 즉 뭐라고 하죠? 리스크, 위험이라고 말 쓰고 있잖아요. 위험이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투자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위험의 뜻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르게 말을 한다면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과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배우는 대목이 투자론입니다. 그럼 투자의 결과 무엇이 발생하나요? 그렇죠. 수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때 결과는 다르게 바꾸면 수익률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위험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굳이 칠판에 쓰진 않을게요.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남친 입장에서 여친과 100일 기념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요 케이크에다가 어떤 커플링을 집어넣고 이제 케이크를 먹다가 여친이 놀라기는 이제 예상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상한 결과는 뭐였죠? 케이크를 먹다가 여친이 그 케이크 속에 숨겨져 있는 반지를 발견하고 어머 이거 뭐야? 역시 자기가 짱이야.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여친이 그 커플링을 삼키고 질식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상한 결과는 여친의 감동. 그런데 실제 발생한 결과는 여친이 사망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다?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뭐라 그래요?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사업 위험인데 사업상 위험을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자, 두 번째가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유동성 위험 5가지거든요. 요거를 맨 앞 글자를 따서 외울 때 경금법인유 또는 사금법인유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종류는 경금법인유 또는 사금법인유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영 또는 사업상 위험은 의미 자체가 부동산업 자체의 수익성과 관련된 위험이 바로 경영 또는 사업상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속에는 또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이 뭐냐면 이 투자론 파트에서 위험 앞에 시장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이에요. 근데 시장 상황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제거, 감소할 수 없는 위험으로서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의 뜻이 뭐냐면요. 이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위험이 체계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위험이 체계적이다. 그 말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해 본다면 그만큼 위험이 꼼꼼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위험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니까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쁜 말로 바꾸면 회피불능 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 근데 그물이 상당히 촘촘해서 이 그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을 우린 체계적 위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나머지 운영 위험과 위치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럼 체계적 위험이 아니니까 부정의 의미를 B자를 써서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일단 비체계가 뭐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면 위험이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그 위험이 꼼꼼하고 치밀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점에서 회피 가능 위험이다. 또는 제거하거나 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운영 위험을 얘기할 때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무실의 관리, 영업 경비의 변동, 근로자의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수익성의 불확실성 또는 위험 체계를 폭넓게 인정할 때 우리는 운영 위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근로자의 파업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근로자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에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노사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그래서 어떤 그 노조 측이든 또는 사용자 측이든 잘 협심해서 약간의 양보식을 하고 노사 협의를 잘 이루어내게 되면 파업만큼은 막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파업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건 파업으로 인한 위험, 어떤 수익성의 감소 등은 피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관점에서 운영이나 위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제거 감소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금융상 위험 나오는데요. 여러분, 금융상 위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남한테 돈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위험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대부비율이 커지면 대부비율이 뭐죠? 남한테 빌려오는 돈의 비율이 대부비율이에요. 보통 쓰는 말로 한다면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이렇게 말하면 보다 좀 쉽게 이해 가실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대출 비율이나 융자 비율이 커진다. 이 말은 그만큼 목돈을 빌려온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요. 1,000만 원 빌려올 때와 1억, 10억 빌려올 때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즉 금액이 많아질수록 그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말 나오냐면 대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커짐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반면에 투자와 관련된 위험 역시 커지는 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금융상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위험인데 이 법적 위험은요, 나중에 개발론에서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도 법적 위험이 나오고요. 개발론에서도 법적 위험이 나오는데 투자론이건 개발론이건 막론하고 법적 위험, 법자가 붙었다. 그럼 따라 나오는 말이 정해져 있죠.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의 변화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린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걸 예쁘게 포장하면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익성의 감소 위험을 우리는 법적 위험이라 한다. 뭐 그런 말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법적 환경의 변화가 뭘까요?
어떤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제도, 정책, 규제, 완화, 강화 또는 뭐 폐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나오는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플레란 말 자체가 뭐예요? 물가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맞죠?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대출 기관인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은행이 곰돌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30을 받았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오른 후에도 이자로 30을 받게 된다면 금액적인 면은 물가 오르기 전에도 30이었고 물가가 오른 후에도 30이니까 같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돈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가 오르기 전에 30만 원보다는 물가 오른 후에 3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럴 때 은행은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걸 막고자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물가 오를 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빌려온 투자자, 차입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내 주머니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 주머니에 남는 떡고물, 수익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이런 위험을 뭐라 그래요? 인플레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나오는데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환금의 뜻이 뭘까요? 환금. 자, 환금이니까 자, 현금으로 교환한다, 바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교환, 다르게 바꾸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우린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원래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곰돌이 아파트라고 볼게요. 곰돌이 아파트. 곰돌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곰돌이 아파트가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거치게 되면 2억에 거래될 수가 있다.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곰돌이 아파트의 소유자 웅녀라고 얘기할게요. 자, 곰돌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웅녀의 급박한 사정. 예컨대 빨리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에 2억의 거래가 이루어질 날짜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라고 할 때 우리 현실적으로도요 이런 경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중개사님 제가요 좀 급해서 그런데 1억 8천만 받아주세요 하는 경우 있죠. 오케이? 그럼 원래 2억에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을 1억 8천에 매도하게 되면 거래 과정에서 2천만 원만큼 까먹게 되겠죠. 이때 거래 과정이란 말은 다르게 바꾸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값어치 깎였어요. 내 손에 돈이 덜 들어왔어요. 이것을 시장 가치가 손실된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함으로써 어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뭐라 그런다?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험의 종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수익률 들어가 볼게요. 수익률의 의미가 투하 자본에 대한 순수이익의 비율 또는 수익의 비율이 수익률인데 투하 자본이 뭐냐? 투자액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 수익률의 뜻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얼마 투자하니까 얼마의 수익이 나올 거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이것이 바로 뭐죠?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수익률은 또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느냐?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일단 기대 수익률은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건 그럴 거라고 예상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대 수익률 이 말 보는 순간에 예측할 수가 있죠. 얘는 이미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예상되는 수익률이 아닐까 이런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목만 보셔도. 그래서 그런 예측대로 이 기대 수익률 성격상 사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발생할 수익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되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뭐냐면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예쁘게 포장하면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 또는 수입과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복리의 수익률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 개론에서 나오는 이자율은 다른 말이 없어도 복리예요. 전부 다 복리입니다. 여러분 그 금리가 단리와 복리 두 가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단리, 복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뭐냐 뜻 같은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지문 속에 복리자가 가끔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복리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대 수익이 뭐냐면 여기 이제 투자의 대상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예쁘게 포장하면 투자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A라는 상가가 있다. 그런데 만약 투자자 곰돌이가 곰돌이는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럼 곰돌이 입장에서 A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A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10%의 수익률은 이미 발생한 수익입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입니까? 그렇죠. 예상 수익률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요 10%의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입니까? 아니면 투자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입니까?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이 아니고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인 거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런 관점.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이런 기대 수익률은 상황별 기대 수익률 곱하기 확률의 합, 다시 말하면 가중평균하여 값을 구한다는 거죠.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째,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서 평균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가중평균이지 산술평균한 말은 나올 수 없다는 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물론 그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간평 규칙에 보면 뭐 산술평균 한다는 말이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다가 정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떤 간평 규칙의 규정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은 무조건 가중평균이라고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평균자가 들어갔다는 건 어떤 값을 구할 때 확률 값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확률을 고려해서 값을 구할 때 평균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평균자가 붙는 순간에 이 공식 속에는 확률을 곱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 공식도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계산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그럼 계산 문제 중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뭐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풀 수 있는 거는 잡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인데 저 같으면 요구 수익률을 기억할 때 요구라는 말이 나오면 그 요구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투자자란 말이 생략되었다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자, 요구 수익률은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라고요? 투자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다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겠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말이죠.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최소한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최대한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겁니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성격상 최소한의 수익률인 것이지 최대한, 최고한 이런 식의 말 붙으면 처음부터 말이 안 되겠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조금 아까 다시 얘기를 드리면, 자, 누군가 투자자한테 투자를 권유했더니 나는 몇 % 이상 나와야 투자할 겁니다 라고 했대요. 그 말은 뭘까요? 최소한 몇 % 이상 그 수익은 나와줘야만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이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할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필수 수익률이고 목표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여기 A라는 상가가 있어요. 근데 투자자 곰돌이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최소한 10% 이상 나와야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A라는 상가로부터 이 투자 대상 부동산 내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조금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대 수익률이 15%다.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투자자 곰돌이 입장에서 원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높죠. 이걸 해석해 보면 나는 10%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부동산으로부터 15%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자신이 원했던 목표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게 예상이 되니까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투자하겠죠. 그 투자를 채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그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예컨대 똑같은 상가 건물 보고 곰돌이는 나는 5% 이상 나오면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반면 옆에 있던 곰탱이가 나는 7%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다. 또 옆에 있던 웅녀가 무슨 말이야? 10%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건물, 같은 부동산을 놓고도 투자자 입장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투자자 입장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최선의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라지겠죠. 그럼 어떤 값이 투자자마다 달라진다면 그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겠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기대 수익률 값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적 수익률인데 지금 보시고 계신 요구 수익률 값은 투자자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하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 요구 수익률은 여기 보시면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합인데요. 그 뒤에 보면 피셔 효과가 있죠.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이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문장 속에서 피셔 이 말이 나온다면 요구 수익 속에 예상 인플레율,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셔란 말이 없다. 그럼 그냥 마음 편하게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이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실 때 도대체 시간 대가가 뭐고 위험 대가가 뭐냐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시간 대가는요, 우리말로 한다면 기다림에 대한 보람이에요. 기다림? 뭘 기다릴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요, 내가 오늘 투자한다고 해서 오늘 곧바로 수익이 발생합니까? 아니겠죠. 최소한 몇 달 후, 몇 년 후가 지나야만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나올 때까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림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위험률에 해당됩니다. 시간 대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시간 대가가 왜 무위험률이라고 하냐면 그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위험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가 뭐냐?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예컨대 뭐 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은행의 뭐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4.5%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정기예금, 국민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자기 돈을 맡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하든 간에 처음에 약속했던 3년의 시간만 지나면 처음에 약속받았던 4.5%의 이자 수입을 위험 없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위험도 나는 피하고 싶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무위험률 부분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시간 대가인데 이 부분은 누가 투자해도 4.5% 같은 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뭐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위험 대가가 있어요. 그 위험 대가가 뭘까요? 어떤 투자도 위험은 존재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 위험을 감수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위험 대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험 대가. 그래서 위험 대가 부분을 위험률이라고 하는데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위험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할증자를 붙여가지고 위험 할증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르게 바꾸면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 해도 좋겠지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의 합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실현 수익은 수익이 실현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을 우린 실현 수익률 또는 실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전적일까요? 사후적일까요? 이미 일이 끝났어요. 사후적이잖아요. 그렇죠? 사후적 수익률이고 역사적 수익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조금 아까 보셨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둘 다 사전적 수익률이에요.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근데 실현 수익률은 이미 발생한 수익이죠. 그러므로 시점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로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또는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이런 식의 말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근데 이 부분을 예쁘게 포장하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의 준거가 뭐냐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분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평균은 요 자체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 분산은 위험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은 기초 인문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 푸시거나 지문 해석하실 때 분산 또는 뭐 표준 편차 이런 단어 나왔다면 위험이라고 써놓고 문제 푸시면 좋겠고요. 평균 이 말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써놓고 문제 푸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 표를 해석해 보면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상이 있는데 평균은 A가 B보다 크다. 이 말이 뭐냐면 예상되는 수익은 A가 B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산, 위험은 A와 B가 같은 경우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같으면 당연히 예상되는 수익이 높은 쪽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A를 채택한다. 두 번째, A와 B는 기대, 즉 예상되는 수익이 같아요. 그런데 위험, 분산은 B가 A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도 예상 수익이 같을 때는 당연히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선택하겠죠. 그럼 A를 선택한다. 세 번째, 자, 예상되는 수익은 A가 B보다 높아요. 그런데 위험은 A보다 B가 커요. 그럼 하나씩 끊어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예상 수익은 A가 높죠. 그럼 수익의 입장에선 A가 우월한 거죠. 그런데 분산, 위험은 B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의 관점에선 위험이 작은 A가 유리하겠죠. 따라서 A는 수익은 B보다 높고 위험은 B보다 작죠. 따라서 A를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문제인 겁니다. A는 B보다 예상 수익도 높지만 A는 B보다 위험도 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예상 수익만 놓고 본다면 A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험만 놓고 본다면 B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서는 A와 B 둘 중에 어느 쪽이 보다 유리하다, 우월하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평균 분산의 오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나오는 평균 분산법이 무슨 말이냐면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을 비교해서 위험이 같으면 수익 높은 쪽, 수익 같으면 위험 작은 쪽을 선택하는 기법이거든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에서 네 번째처럼 어느 한쪽의 수익과 위험이 모두 높거나 모두 작다면 이 평균 분산 원리로는, 평균 분산법으로는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한 투자니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평균 분산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수정하는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죠. 물론 변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포트폴리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본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내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분산 투자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분산 투자라는 말 자체가 그럼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겠구나 예상됩니다. 그럼 분산 투자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의 자산에 집중한다. 집중 투자가 분산 투자의 반대말이죠. 근데 집중 투자를 전문용어로 바꾼다면 몰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몰빵을 하게 되면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집중 투자는 그만큼 불확실성, 위험이 높은 투자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집중의 반대인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겠다. 이 부분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란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말한다라고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는 한마디로 뭐다? 여러 개의 자산 나누어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분산 투자의 효과, 즉 포트폴리오 효과의 뜻이 뭐냐면 장래 기대, 즉 예상되는 수익의 희생 없이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그럼 기대 수익의 희생이 없다. 그 말 의미가 뭘까요? 예상 수익은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위험만 줄어드는 효과가 바로 뭐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요. 자, 분산 투자 시 개별 자산의 위험이 상쇄 제거되어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수익의 희생 없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 효과가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익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우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 포트폴리오 총 위험인데 이미 체계적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가장 효율적인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 감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문장 속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하여 체계적 위험 및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은 무조건 틀린다. 분산 투자는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만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어떤 말이 나와도 체계적 위험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